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선 유인촌 후보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또 김행 후보의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 또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당의 불참 선언으로 파행될 뻔했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첫 질의에 나선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코인 보유 의혹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하지만 질의 과정에서 야 조용히 해, 너 많이 컸다, 이런 참 거친 볼썽사나운 표현들이 오갔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수준은 명절이 지나도 변함이 없구나 하는 거를 새삼 느낄 수 있었죠. 예. 이제 코인과 관련된 질문을 했다라고 해서 할 말씀 드리자면, 코인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코인이 불고 온 투기와 광풍이 문제였는지, 이런 그 코인으로 빚어진 사기 사건들이 문제였는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구분하지 않고 그냥 코인 자체를 문제시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코인 자체가 마치 죄악시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코인이라는 건 여러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에 마치 자동차가 굴러갈 때 기름이 필요하듯이 거기에 기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인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일을 하게끔 독려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김남국 지금 무소속입니다만 민주당 의원이 회기 중에 코인 거래를 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코인 거래에 만약 투기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설립에 관여했던 위키트리라고 하는 언론, 작은 언론 매체에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로 뉴스를 클릭하면 코인을 주는, 사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이거를 또 수용해서 직접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 이걸로 인해서 빚어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항상 돌은 던지는데 그 돌이 빈 돌이다.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김건희 여사의 친분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친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친분으로 인해서 어떤 호가 호의를 했는지에 대한 어떤 현상적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주식 백지 신탁 같은 실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가 어떤 청렴이라든가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들은 사실은 따끔하고 또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상대로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에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소셜뉴스의 주식을 백지 신탁했는데 신우이한테 했고 다시 가져왔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박 교수님, 명확한 해명 자료가 좀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식 파킹 논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직자가 되면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자신의 주식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도록 돼 있죠. 이게 이제 백지 신탁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잠시 아는 사람들한테 팔았다가 다시 이제 자기가 공직 끝나고 나면 다시 사는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는 이거를 주식 파킹이다. 그래서 이런 소위 백지 신탁을 갖다가 우회하는 좀 편법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 논란에 이제 김행 후보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 이번 청문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밝히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청문회 시작 전까지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도면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여주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문제는 그 복잡한 이해관계 왔다 갔다 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사전에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가 안 온 것을 둘러싸고 오늘 청문회 시작부터 아주 고성이 오갔고요. 결국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됐는데, 이 백지 신탁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해명을 했었냐 하면은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팔려고 해도 누가 살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시누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한테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고맙게 팔았다. 근데 나중에는 살 때는 그걸 왜 샀냐 그랬더니 회사가 거의 뭐 휴지 조각이었다, 주식이. 그래서 내가 돌려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언론들에서 이제 이걸 추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매출이 그 사이에 3배가 늘어났고, 네. 주가 같은 경우에는 4년 만에 79배나 늘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망해가는 회사냐 그랬더니,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다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김행 후보자 뭐라고 얘기했냐? 폐업할 회사였는데 자신이 살려낸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성공한 기업인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성공한 기업가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본인으로서는 이제 본인의 역량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백지신탁이었거든요. 네. 백지신탁을 갖다가 형용화했다, 무력화시켰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뾰족한 대답을 못 내놓은 거 아니냐, 네. 이런 평가가 중론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대현 평론가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 이거에 대해서도 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얼마나 더 증거가 나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박 교수님, 이 친분설이 뭐 논의의 핵심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친분설 자체가 그렇게 핵심은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대법원장이라던가 검찰총장이라던가 이런데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논란이 돼야 네. 되겠지만, 뭐 동기동창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이건 친분설이 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지 친분이냐, 뭐 골프 친 거 같이 있는 거 그냥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던 거하고 별 차이가 네. 없는 거예요. 근데 논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제 소위 김행 후보자가 본인의 능력으로 장관이 된 거냐, 아니면은 소위 권력과 친해서 장관이 된 거냐, 이게 포인트 네.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뭐 나이 차를 봐라,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는데, 내 딸과 친구면 친구지. 그렇죠. 그런 그런데 얘기겠죠. 두 분이 이제 행사장에서 같이 찍은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네.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해명을 했습니다. 김 여사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 뭐 친했다면은 친한 건 친했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도움을 받았냐? 난 도움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자신이 장관이 된 것은 오로지 40년 경력에 쌓여서 그 경력으로 내가 장관이 된 거다, 이걸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김행 후보자 아까 도덕성 얘기도 했지만 직무 연관성, 여가부 장관이잖아요. 과거의 여성에 대한 어떤 출산 관련 논란이라든지, 또 본인이 경영을 하면서 여성 직원들에 대한 뭐 휴가, 뭐 생리휴가나 아니면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안 지켰던 문제라든지, 또 위키트리라는 언론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지적을 그런 하더군요. 거고 직무 연관성 관련된 얘기가 사실은 네. 더 중요하거든요. 네, 네. 좀 그런 점에서 친분설은 뭐 진짜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예. 굳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행 장관이 지명이 됐을 때, 후보로 지명이 됐을 때 국민의힘 여당 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글쎄요, 김대현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강행할 거라고 보세요, 임명을? 뭐 윤 대통령이 이미 자체적으로 인사검증을 거쳤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 지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야당을 바라보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 익히 알려진 바대로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들이 하는 일방적인 의혹 제기라든가 아니면 난타전을 본인이 수용할 의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가부 장관에 대한,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 정치권의, 국회의 어떤 결정도 대통령의 지명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마 그래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아마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낭만은 여러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이 전개돼야 되고, 또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낙마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어떤 비등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뭐 대표적인 비위들이 있죠. 아주 부도덕한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했거나, 성비위가 있거나, 아니면 자녀의 입시 등에 개입해서 불공정을
본인이 실행에 옮겼거나 뭐 이런 정도의 공분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뭐 비위 제기나 아니면 비판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필요 충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저는 뭐 여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 제가 이게 참 여담입니다만 저도 민주당의 유력한 정치인들과 SNS도 하고 사진을 찍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은 그 유력 정치인과 친분이 굉장히 두텁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진 몇 장과 SNS의 글귀 한두 마디로 두 사람이 굉장히 친분이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그러므로 어떤 정말 비판의 대상이 될 만한 정말 어떤 나쁜 어떤 존재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민주당의 프레임은 사실 이번 청문회에서 그렇게 유효타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이른바 MB 정부 때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공방이 됐습니다. 야당은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직접 이 블랙리스트를 관리 실행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고요. 또 여당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해당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예술 체육계를 담당하는 장관이었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정권이 지나고 나서 사후에 보니까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일부 연예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런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핸디캡을 줬다, 네. 불이익을 줬다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유인촌 지금 장관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 제기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고, 그런 당시에는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인촌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블랙리스트의 작성 혹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입됐다는 직접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단 유 후보자의 주장을 조금 민주당이 수긍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심지어 더 나가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인촌 후보자가 어떤 조사를 받았거나 아니면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거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직접적인 증거가 될 터이니까 유 장관이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인촌 장관이 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혐의를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따져보면 될 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볼 때 유인촌이라는 인물이 이 사안을 가지고 누구처럼 거대한 거짓말과 위선을 할 사람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앞에서 A라고 말하고 또 뒤에서 시간이 지나면 B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짓과 위선을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더 큰 목적이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인촌이라고 하는 이 문화예술계 인사는 물론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처럼 그렇게 거대한 정치적 야망과 네.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이 좀 달라 보이고 지금 청문회 내용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저 항변을 일정 정도 민주당도 좀 수긍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예. 생각도 합니다. 또 오늘 청문회에서 또 논란이 된 것이 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두 아들, 30대 초반에 수억 원대 10억이 넘는 아파트도 있었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증여 문제,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거액의 금액을 증여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역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건데 유 후보의 주장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 조국 사태 얘기하셨는데 조국 사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입시 관련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아빠 찬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네. 사회 2030 청년들에게 굉장히 아픈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장관 후보자들 보면 이 소위 말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 후보자 장남 아들, 큰아들 31세 때 수입이 5천만 원, 연수입이 5천만 원인데 7억이 넘는 아파트를 샀고, 또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27살 때 학생이었습니다. 아직 그 당시 학생이었는데 6억 5천만 원 아파트를 샀고, 또 이걸 팔았다가
몇 년 뒤에는 17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본인이 돈 벌어서 이거 사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유인촌 후보자가 내가 증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증여를 했으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증여세 낸 걸 공개해달라 그랬더니 자녀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좀 났었어요. 아니, 본인이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뭐 우리가 재벌들이나 기업인들이 소위 회사를 물려줄 때 세금 내고 물려주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오뚜기 같은 기업은 세금 내고 물려줬기 때문에 국민들의 칭찬을 받았잖아요. 반대로 편법, 불법을 이용해서 물려주려고, 즉 부의 대물림을 하려다가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장관 후보자가 자녀들에게 증여를 했다면 떳떳하게 절차대로 나 이렇게 세금도 다 냈다. 그리고 증여한 것에 대해서 뭐 청년들에게는 좀 미안한 일이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걸 가지고 만약에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직 확인을 못 하겠는데. 그 세무당국에 납부했으면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납부했던 사실을 갖다가 밝히면 되는데 사실 사실 기자들이 유인천 장관의 자녀들의 신상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알려고 들면 한없이 알아요. 지금도 네. 뭐 어디 중소기업 다니고 있다 이런 거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정도의 개인정보를 갖다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못하겠다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이거 감추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생길 수도 있다. 저도 유인천 후보자가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연예인 출신 아닙니까? 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공개할 건 공개해서 의혹을 떨치고 가는 게 낫지. 괜히 이게 공개를 안 하게 되면 증여를 하고 증여세 탈루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결국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이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공개를 하는 게 저는 유인촌 후보자를 위해서도 낫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좀 얘기해 보면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일본과 결승을 남겨놓고 있죠. 근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국과의 8강전 경기를 우리가 했죠. 근데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응원 클릭 대비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이 90대 10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박 교수님,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네,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논란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개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 클릭할 수 있는 이벤트성 투표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한 반복을 해도 아무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아시안 게임의 흥미를 위한 이벤트지, 이거 자체가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땅에서 한국과 중국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네.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 아까 찬성 비율이 90%가 됐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여지는 있는데 문제는 포인트가 이게 좌파나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게 과연 맞냐?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이번만 있었냐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과거에 축구할 때 예를 들어 사우디랑 작년에 했을 때도 사우디 응원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인터넷 유저들이 좀 못된 생각으로 나 이렇게 여론조사를 바꿀 수 있어. 이걸 과시하는 용으로 과거에도 종종 스포츠 경기의 이 소위 응원 클릭이 뒤바뀐 사례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 건 타당하겠지만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끌고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듭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중국 응원 클릭이 높아진 것이 경기가 끝난 다음 날 새벽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것 때문에 국내 누리꾼들이 벌인 해프닝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런 게 발전이 되면 바로 국기문란 사태가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국기문란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굉장히 좀 불편하죠. 네. 예를 들면 성냥불 놀이를 하다가 그게 발전하면 대형 산불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논리적 비약인 거죠. 네. 그런 확률과 가능성은 매우 낮거나 아니면 뭐 상당히 그 희박한 사건으로 번지는 거겠죠. 지금 다음 카카오가 오히려 이제 사실은 졸속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창피해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비판을 받거나 오히려 이제 이 IT 업계에 좀 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뭐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뭐 소관 부처 정도에서 어떻게 개선할지 그리고 향후에 이 사건에 대한 뭐 대처 문제 이런 걸 좀 짚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 부처가 나서서 TF를 만들고 뭐 더 나아가서는 네. 여기에 중국과 북한과 뭐 마치 IT 전쟁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하다. 과도한 대응이라는 느낌 지을 수가 없고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 대선이나 큰 선거에서 여론을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그 여론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조작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은 저는 뭐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벌어진 아시안 게임이고 이 다음 카카오 한국에 있는 다음 카카오 온라인 안에서 누구 이겨라 말라라고 하고 클릭하는 이 자체가 경기에 주는 영향은 제가 볼 땐 제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이 성격 자체가 다르다. 근데 이거를 마치 같은 걸로 해서 논리를 편다는 것은 이건 좀 맞지 않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과도하게 한다라고 하는 비판은 면할 수 없을지라도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이 침소봉대라고 지금 비판만 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문제죠. 그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는 민주당도 문제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투표에 영향을 주는 관련 바로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과거 드루킹 사건을 소환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조작은 없어야죠. 네. 조작은 없어야 되고 또 특히 온라인 여론 조작이라는 게 국가의 중대사에 어떤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건 네. 철저히 차단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이 과도하게 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면을 약간 좀 전환해서 조금 더 유리한 정치적 상황을 포지셔닝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수단과 방법치고는 사실 이것이 가져올 이 어떤 파장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네. 뭐 야당 시절에는 사실 드루킹 댓글 조작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야당이기 때문에 손쓸 수 없었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근데 지금은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면 소관 부처에서 먼저 나서 이를테면 방통위가 있고 국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나서서 다음 카카오에 해명을 요구하고 그 해명이 적절한지 판단한 뒤에 대응해서 사후 조치하면 되는 정도의 문제 아닌가. 네. 지금 집권 여당이 걱정해야 할 문제는 이런 격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에 있을 총선이 정권에 대한 집권 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것이고 네. 그 중간 평가의 시험을 어떻게 잘 볼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국민의힘 주장 이 얘기처럼 소위 뭐 좌파 성향이 강한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랬는데 그래 잘 걸렸다 뭐 이래서 좀 과민 반응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반대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들어서면서 뭐 언론 길들이기 얘기도 있었지만 예. 또 대표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로 꼽은 게 포털이었거든요. 네네. 포털 문제를 갖다가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필 또 이게 다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음이 그동안에 이제 보수층에서는 좀 진보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소위 아고라라든지 아니면은 댓글들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 이제 마치 이제 이런 사건이 나니까 이걸 가지고 뭐 북한의 소행이다 또는 좌파가 여기 개입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위한 어떤 증거가 있냐 그러면은 단 1개의 조사나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심증이에요. 네. 오로지. 자,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뭐 지금 추석 전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이 공세로 돌아섰고 네. 지금 여권이 거기에 맞대응할 카드가 없으니까 뭔가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거 잘 걸렸다 싶어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너무 잘못 찾은 거 아니냐. 예를 들어 북한이나 또는 좌파 세력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개입이 있었던 그런 흔적이나 아니면은 상황 증거라도 있으면은 뭔가 될 텐데 이거 뭐 국기문란까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네. 중국만이 아니고 사우디라든지 여러 나라와의 경기에서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소위 유저들의 못된 장난임이 이미 뭐 굉장히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좌파 또는 뭐 북한 거기다 국기문란까지 이렇게 들이대는 거는 지금 여당이 재보선을 앞두고 급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단단히 잘못 찾은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사실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예. 있다. 이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아까 잠시 얘기 나온 것처럼 한덕수 총리는 범부처 태스크포스 팀 TF를 신속히 꾸리겠다고 했고 또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얘기까지도 꺼내고 있습니다. 국회가 공전하고 참 민생은 서민들은 어려운데 이게 그렇게까지 할 중차대한 사안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 북한이나 아니면은 소위 좌파 세력이나 어느 쪽에서든 뭔가 개입한 정황 증거라도 있으면은 네. 뭐 그나마 비벼볼 언덕이라도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범정부 TF를 범부처 TF까지 꾸린다? 지금 국민들은요 물가 그다음에 수출 위기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말 목이 말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범정부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축구 응원 그것도 개인 인증도 받지 않는 네네. 이런 유저들의 장난을 가지고 온 거기에 정부가 뭐 신경을 쓰고 있다? 국민들이 나중에 어떻게 볼까요? 좀 그런 점에서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굉장히 잘못했다. 또 이것 때문에 지지층이 결집할까? 드루킹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에 지지층조차도 이거 사고를 너무 우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경우에 오히려 여권이나 정부에 대한 반감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여권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 시의원이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고발장까지 냈습니다. 검찰은 또 빠르게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검찰이 그렇게 할 일 없는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시의원이 이제 이종배 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이종배 씨는 이제 이른바 뭐 프로 고발러라고 해서 네네. 고발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 어떤 수고했다 혹은 그것이 유효했다라고 판단하는 정치 집단에 의해서 시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현재 네. 시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고발을 했다라는 것은 뭐 이상하지도 또 아니면 특이하지도 않은 일일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수사를 하는 문제 좀 다르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사안은 주무부처인 방통이나 국정원 같은 곳에서 일단 사태를 파악하고 이 사건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하면 저는 그 수준 정도에서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반복된다면 그거는 이제 국가가 나서서 수사를 해야 할 일이고 그거는 이제 뭐 시의원이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이제 국가의 임무고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박창환 교수, 김대현 평론가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재송부 기한은 오는 6일까지라며 오늘부터 이틀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1차 채택 시한이었던 어제까지 대치를 거듭하다가 전체 회의도 열지 못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뒤에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 다음 날부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방류와 관련해 우리 검토팀은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부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1일 브리핑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중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했던 오염수 브리핑을 다음 주부터 주 2회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오늘입니다. 쿠팡이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로켓 배송 서비스를 해오고 있는데요. 수출과 협력업체 판로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현성 기자입니다. K-팝과 K-드라마 인기로 한국 제품을 즐겨 찾게 된 대만인들. 그간 한인마트 등을 이용해왔지만 지금은 온라인 구매가 대세입니다. 但因为最近就是网络很发达，然后网购还蛮流行的，所以我最近都会在线上买韩国的商品。 젊은 층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엔 쿠팡이 있습니다. 쿠팡은 작년 대만에서 로켓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성공을 거둔 물류 모델을 이식해
490대만 달러 이상 주문하면 다음 날까지 무료로 배송을 해줍니다. 항공편으로 제품을 들여와 하루 이틀 안에 배송해주는 로켓 직구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대만 시장 진출은 쿠팡 창업자의 결단에서 비롯됐습니다. We have always believed that the transformational commerce experience we've enabled in Korea could delight customers around the world. 쿠팡은 K 온라인 쇼핑의 진가를 보여주기 위해 물류센터 등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쿠팡은 대만 진출 약 1년 만에 쇼핑 앱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하는 등 돌풍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我主要会在酷澎上面买韩国的，就是食物啊，或者是一些美妆产品、保养品之类的。因为 쿠팡의 대만 사업이 순항함에 따라 현지 판매 상품의 70%를 담당하는 중소협력업체의 판로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첫 오더에 나갔었던 거에 비해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는 약 500% 정도 올라갔습니다. K컬처와 K푸드의 바람을 탄 K전자상거래. 대만에서의 선전은 침체된 수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최한송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이 내일부터 확대됩니다.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8,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비즈투데이입니다. 삼성전자가 향상된 위치 확인 기능을 제공하는 갤럭시 스마트 태그 2를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 태그는 반려동물이나 통신 기능이 없는 사물에 부착해 위치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기기입니다. NFC 기술이 추가된 신제품은 분실 모드와 컴퍼스 뷰 모드로 사용자의 귀중품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11일부터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국내 출시 일자와 가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일본 토요타와 자동차와 연 20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합작 공장을 제외한 단일 수주 계약으론 최대 규모라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계약에 따라 하이니켈 NCMA 기반 파우치셀이 탑재된 모듈이 공급되며 LG 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말부터 2025년까지 미국 미시간 공장에 총 4조 원을 투자해 토요타 전용 배터리셀 및 모듈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생산된 배터리 모듈은 토요타 미국 켄터키 공장에서 팩으로 조립돼 토요타 신형 전기차 모델에 주로 탑재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25원가량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어제 한전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한전의 모든 일들이 중지되고 전력 생태계도 결국 붕괴될 거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아 2021년 이후 47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받고 2분기 말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0조 원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사장은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추가 자구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2-3주 안에 발표할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티 앱과 해외 슈퍼앱 이용자를 연결해 내일부터 국내 방문 외국인 대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구축한 글로벌 연동체계는 해외 앱을 통해 발생하는 이용자 수요와 카카오티 앱의 공급자망을 연결하는 형태로 글로벌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 스플리트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방문객들은 별도의 앱 설치나 가입 인증 절차 없이 자국에서 쓰던 앱으로 카카오티 벤티나 블랙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세계 수준의 글로벌 교육 허브로서 우리나라 교육 혁신과 또 경제, 문화 등 각 분야를 이끌어갈 차세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인데요. 유병윤 대표이사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인천 글로벌 캠퍼스 2012년에 문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목적과 비전을 갖고 탄생한 곳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고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또 두 번째는 외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같이 어우러서 공부하면서 동서양 지식 문화의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천 경제제휴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인천 경제제휴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2021년 10월 26일에 예. 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셔서 네. 이제 곧 임기 종료를 앞두고 계십니다. 네.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요. 예. 지난 2년간의 소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2021년 10월 26일 날 취임을 했고 지난해 우리 글로벌 캠퍼스 재단 10주년 행사와 한국 뉴욕지립대학교 10주년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 10주년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성과를 마무리했고 네. 향후 10년간의 비전과 목적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전환점에 제가 대표이사로 일하게 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글로벌 캠퍼스 재단이 2021년에 이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36명의 직원이 이제는 169명의 직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거대 조직이 그동안 열심히 우리 모든 글로벌 캠퍼스 발전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저희가 이 대학과 협력해서 우수 학생 유치에 더 노력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한 결과 학생들이 지금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들은 우수한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하는 좋은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이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 인천 글로벌 캠퍼스를 대표이사를 운영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서 운영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글로벌 캠퍼스의 비전은 세계적인 글로벌 교육 허브를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 취임하고 세 가지 경영 방침을 정했는데 우선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 교수와 학생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 연구 환경을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유기적인 경영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중앙정부나 인천시, 인천시의회의 환경과 긴밀하게 소통, 협력해야지만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경영 방침을 정했고 실행한 결과 제 평가로는 우리 대부분의 경영 방침대로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을 했는데 도서관 리모델링도 했고 또 최근에 학생 식당도 직영으로 전환해서 학생들에게 아주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관의 무선 인터넷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 일들을 수행을 했고 또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연구 주제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프로젝트 심포지움이나 리서치 쇼케이스 등을 진행을 하면서 이 글로벌 캠퍼스가 학업과 연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보면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이 생긴 지 11년 됐거든요. 그동안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면 뭘 좀 꼽으시겠습니까? 우선 이 모든 것들이 지난해 저희가 인천광역시 11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했는데 재단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저희가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1등으로 그동안에 우리 재단이 쌓아온 역량을 대내외에 널리 알렸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우리 임직원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청, 시의회, 산업자원부 모두가 협력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 성과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도록 우리 임직원들이 함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글로벌 캠퍼스가 글로벌 인재 양성에 요람이 되고 있다 이런 좋은 평가, 그야말로 설립 취지에 가장 맞는 평가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교육의 목적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로벌 캠퍼스에서 그동안 졸업한 학생들이 한 1,600명 되는데 예. 대부분 뭐 아마존이나 구글 또 국내 삼성 바이오로직스, LG전자 그 우수한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석박사까지 공부를 해야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존스홉킨스 대학원이나 국내 서울대 대학원, 뭐 카이스트 대학원 이렇게 대학원에 입학해서 또 학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생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발전과 이 인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이었죠. 운영재단이 주최한 2023 IGC 취업박람회. 코로나 때문에 4년 만에 대면 개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4년 만에 개최하면서 학생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약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또 그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도 뭐 아마존, 또 얀센 백신 등 글로벌 기업과 이런 중견기업, 우수한 중견기업들 28곳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었고 또 학생들이 이제 면접 시험을 준비하는 그 기술이라든가 이것을 익히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컨설팅 이런 부대 행사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더 확대 개최해서 학생들이 좋은 기업에 취업해서 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취업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쭤볼 텐데 뭐 수치로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학생들의 취업률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취업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들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취업은 지금 각 대학에서 이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90% 넘는 취업률을 보이는 학교도 있고 평균 83.7%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 IGC 주관으로 공동 취업 박람회도 개최하고 또 금년에는 커리어 취업 부트캠프라고 해서 각 대학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취업을 위해서 뭐 팀 프로젝트 활동도 하고 이런 각종 취업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글로벌 캠퍼스 일대를 대학로 콘셉트의 문화거리로 조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화거리가 조성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인천에는 지금 뭐 9월동에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지만은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뭐 서울의 홍익대 근처라든지 대학로와 같은 그런 거리가 현재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송도에 지금 글로벌 캠퍼스 5개 대학이 있고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인천대, 재능대, 카톨릭대가 있고요. 또 인하대학교 송도 캠퍼스가 이제 지금 조성 중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글로벌 캠퍼스도 5개가 더 확장되면은 15개 대학이 한 3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로를 통해서 뭐 문화공연, 전시뿐만 아니라 또 학생과 많은 교수, 연구원들이 함께 토론하고 어떤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재단의 하나의 뭐 의무이자 책임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최근 명절을 맞이해서 큰 금액은 아니어도 직접 지역사회에 찾아가서 기부까지 하셨던데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사회공헌도 저희들의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매년 명절이나 연말에 사회복지시설에 이제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에는 뭐 노동조합은 지난해부터 같이 했고 학생 방송국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기부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같은 결인데 재단과 지역사회의 청소년들, 재단 내에 있는 대학생들과 또 멘토링 연결도 해준다면서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여기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영어가 유창하고 뭐 수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유창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원도심 학생들을 그 멘티리 연결해서 상담도 하고 학업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여름 방학 캠프는 원도심 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과 창의 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그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 학생들이 정말로 앞으로 꿈을 키워나가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각 대학에서는 2024 대학 입학 전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전형 일정을 좀 궁금하고요. 또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면 유리한지도 좀 팁 좀 주십시오.
그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크게 이제 봄학기와 가을학기 두 번에 나누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봄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1월과 2월 정도에 이제 각 대학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 각 대학마다 독특한 전형 일정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본교의 기준에 엄격하게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우선 뭐 고등학교 때 내신이나 영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유리하겠지만 이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 학생의 잠재력을 무엇보다 중시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학생들의 봉사활동이나 각종 그런 체험활동들, 그다음에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판단해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은 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뭐 과감하게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자, 이거 뭐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예. 대표이사께서는 지난 2년간 네. 많이 애써 주셨는데 예. 임기 이후에 또 어떤 기여를 하실지 공헌을 하실지 좀 예. 고민이실 것 같은데 예.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일단 후임 대표이사가 결정되면은 네. 우리의 현안과 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인수인계를 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할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제 글로벌 캠퍼스의 과제는 5개 추가 외국 명문 대학을 유치하고 네. 또 스탠포드 센터와 같은 그런 세계적인 연구소를 더 유치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캠퍼스가 목표로 하는 10개 대학에 10,00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그 최첨단 연구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진정한 글로벌 교육 혁신 허브가 되는 것을 저도 이제 성원할 생각입니다. 예, 꼭 그 목표가 이루어지길 예. 바라고요. 예. 어느덧쯤 맞춰야 될 예정된 시간이 다 예. 되어갑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기를 바라시는지 예.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 재단의 그 경영 체계는 굉장히 안정이 돼 있고요. 네. 대학과의 소통 협력도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와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또 공헌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뭐 중앙정부라든지 인천시, 국회, 시의회 등 우리 그 유관기관들과 좀 더 소통과 협력을 해야 글로벌 캠퍼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단이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노력해 나간다 그러면 당초 목표했던 비전과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길 예. 바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병윤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대표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